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자격과정 소개를 맡은 조미경입니다. 오늘 1교시에는 사회복지 자격과정과 그리고 자격과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현장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과정의 안내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컨텐츠는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챕터에는 자격 취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도에 따라서 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의 어떤 필수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격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 나가기 전에 어떠한 프로세서대로 현장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장 실습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실습 일지라는 거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모든 필수 과목과 자격 취득 필수 과목과 그리고 현장 실습이 마스터가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듣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자격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아마 주변에서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종종 보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거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정의하기를 1970년대에 사회복지 어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를 시작해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83년 5월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점점 어떠한 규모라던가 재정이 세수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문으로 포기할 때 저는 참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만 소셜 워커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한국말보다는 소셜 워커로 우리가 조금 와닿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취약계층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대를 해야 되는 어떤 장애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하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사회적으로 도와주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소셜 워커라고 우리가 하는 단어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소셜 워커라는 이 정의를 앞서서 우리가 보셨다면은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잡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회적 연대와 그리고 나의 재정으로 개인적인 재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연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입니다.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라던가 최저소득, 최저임금 뭐 이런 걸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삶의 질을 영역까지 포함해서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복지사가 되었었을 때 선서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의사라던가 이런 분들도 선서문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도 선서문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이렇게 선언문이라던가 제창하는 것들을 교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어떤 선서문은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대표로 낭독을 해보자면 나는 모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가족 그리고 조직과 그다음에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이 안에는 개인이나
집단, 이러한 지역 사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차에서 얘기할 인간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도 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그리고 개인 이익보다 공익을 앞세운다. 사회복지의 선서문에서의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히 선서한다 라고 선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필드에서 우리가 이 잡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어떤 지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진행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영역은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과 운영 업무를 위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당 업무를 진행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법인이라던가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민센터에서의 어떠한 그 사회복지 공무원 분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 활동 분야의 직업으로 나왔던 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나 그리고 시군구 혹은 읍면동, 그다음에 사회보장사무 전담 기구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장애인 채용이라던가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채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주민센터에 가면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뭐 도시락 관련되어 있는 배달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회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사례관리사로서의 어떤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러한 그 지원 대상자의 사회보장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떠한 지원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상담이나 아니면은 지도, 그리고 어떠한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조사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고용이라던가 교육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 주는 거를 통합사례관리자라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또한 사회복지사의 어떤 활동 분야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좀 낯익지는 낯설 거예요. 아마 익숙하지는 않으실 건데요.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도 다른 조금 더 연장되어 있는 트레이닝을 받으셔야만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떤 치매라던가 이런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막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코로나 블루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도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거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청으로, 하청은 아니죠. 어떤 재활 개념으로 운영하는 정신 관련되어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필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와 앞서서 이야기했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으시다던가 긴급 지원을 받으셔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십니다. 뭐 300병상이라던가 500병상이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병상의 그 베드 이상의 병원의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되어 있는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 어떤 재정적으로 위기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긴급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뭐 사랑의 열매라던가 어떤 재정이라던가 후원 단체와 결연을 해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랑은 조금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가진 환자나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진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의 어떤 전이나 후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입원 후에는 퇴원 후에는 어떤 사회적 기능을 완전히 진행해서 사회 일인으로서 본인의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지사가 학교에서도 제가 근무한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학생들의 문제, 여러분들 뭐 학교 폭력이라던가 관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개인에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집 안에서의 발생됐던 일이지만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을 개입해서 학생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를 해서 어떤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사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 활동 분야에서는 법으로 다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러한 활동 분야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앞서서 제가 뭐 선서문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었을 때의 윤리가 있습니다. 뭐 의사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소방관이라던가 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시는 분들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돈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만 따라가기에도 어떠한 내 직업에 대한 괴리감이 올 수도 있죠. 사회복지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이라는 게 우리가 있고요. 연도별로 우리가 조금 개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년, 20년 텀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갖고서 임할 때의 그 기본적인 윤리 의식,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내가 이 직업을 가졌었을 때의 소명의식. 제가 처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는 통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9to6로 근무를 하고 나서 출퇴근을 할 때도 꼭 누군가를 한 번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 뭐 어르신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닐 때 좀 도와준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음료를 뭐 지금이야 지하철에서는 음료 수거하는 것도 따로 이제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음료를 막 바닥에 놓고 가면 제가 그거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다 갖다 버렸다던가 이렇게 뭔가 뭐 하루에 하나씩은 꼭 어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사회복지사 갖고 있는 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사회복지사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직업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세는 어떠냐라고 보면은 우선은 품위와 자질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종, 요즘에 TV를 틀어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함께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막 즐겨보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굉장히 다문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종이라던가 아니면은 성, 아니면은 연령층, 다양한 연령층이 있겠죠. 예전에는 사회복지다라고 하면은 노년층, 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었을 때 뭐 자살률을 비교해 봤더니 20대에 실직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 언론에 방송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어떤 위기 개입이라던가 사회복지다라고 하면은 노년층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본인의 몫을 다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전문가로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 이런 연령층도 다양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적, 그리고 어떤 결혼 상태 아니면은 성적 지향 아니면은 경제적 지위라던가 정치적 신념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라던가 신체적인 장애 혹은 기타 개인이 선호하는 것들이라던가 특정 어떤 조건이나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두거나 대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고자 대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은 매일 찾아와서 읍소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이러면 그분을 먼저 우선순위를 해주실 수는 있냐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순위대로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이라나 이런 것들도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회 정의 실현과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복지 증진에 관련되어 있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환경 조성과 국가 사회에 어떤 요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 내부나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지도 않고 요구받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학교 아닌지 아니면은 의료기관인지 아니면은 나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뭐 다양한 곳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필드에서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지식과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압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훼손하거나 직업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권위라던가 이런 걸 훼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 등에서 어떤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옹호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한 10년 전,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회복지사 뭐 이렇게 어떤 임금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임금이 굉장히 저임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가 업무량은 굉장히 많지만 지원이 너무 적고 이래서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몇백 명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사실 관리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분들의 업무 강도라던가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인식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 갖고 있어야 될 지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소속 기관에서의 어떤 외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윤리 기준에 맞춰서 갖고 있어야 될 임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처음 사회복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괴리감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 라고 느꼈던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행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일을 하면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 박살감이 아니라 상대적 어떤 행복?
어떤 만족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는구나, 행복한 거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분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던가 내가 어떻게 개입했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직접적 개입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어떠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얻은 어떤 정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누설하지도 않으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전문 지식을 쌓고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사로 보셔야 되지 내 연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어떤 국고 재정 을 가지고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우선순위를 둘 때 내 개인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경제적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간혹 그러신 어르신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집에서 막 드시던 박하사탕, 요즘에 사실 박하사탕 구하기도 쉽지 않고 보기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정말 투명하게 쌓여져 있는 박하사탕 이런 것들을 막 주머니에다 넣어 오셔가지고요. 뜨끈뜨끈해져서 봉지에서 잘 뜯어지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한 주먹씩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봤는데 박하 맛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아니라 너무 달달하고 맛있게 느껴져요. 정말 그럴 때는 정말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사회복지사로서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윤리를 조금 지키면서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에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도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전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 지식도 향상을 해야 될 거고요.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윤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지켜야 될 윤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잡고 가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이 어르신 아니면 이 아이 아니면 이 환자,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 1인만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작게는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아니면은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 회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사회복지사인 나와 사회복지사로서의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의 관계죠.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면담을 하고 회차가 될수록 프로그램 개입해서 그분이 변화하는 걸 보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볼 때도 사실 이렇게 어떤 뿌듯함을 느끼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내 개인으로 조미경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사회복지사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랬었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옹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회복지사가 된 정말 주니어, 초창기 그러니까 주니어 사회복지사죠. 그러니까 아예 신입인 사회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정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흘러가서 어느 분한테 배분이 되고 분배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실 크게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얼마만큼을 해드려야 되는지 혹은 이런 쪽의 재정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도 잘 몰라요.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정보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은 그 신입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부족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자기 의사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되변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생활도 존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얻은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기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막 은행 이야기도 막 말씀하시고요. 집안에서 어떤 싸움이 났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식사하면서 나눠야 될 담소의 어떤 주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비밀, 엄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알 권리를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제공받는 서비스는 중복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은 옆집에 어르신이 받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것도 해줘 라고 모시는데, 어르신 받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내가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기존부터 어떻게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알 수 있게끔 반복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와 맺어야 되는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비밀 보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동의를 구하시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전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동반자로서 함께 인정하고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사라는 어떤 사람이 잡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는 고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어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시고, 뭐 저 어르신 또 오셨어, 뭐 매일 오셔, 또 왔어? 뭐 왜 이렇게 여기는 이 주민센터는 일이 많아?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도와드릴 일이 많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행복함을 갖고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동료로서의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보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는다라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가령 전에 일했던 곳에 어르신이 연락이 와서 설명은 해드리고 이렇게 안내는 해드리지만,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어떤 공공기관에선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직장에 있는 동료분한테 안내를 해드린다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동료의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동료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비스 개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동료에게 갖는 어떤 윤리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로서 갖고 있는 다양한 윤리의식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동료로서는 당연히 어떤 지위라던가 품위라던가 인격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언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실천이 미흡해서 문제를 야기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초래가 됐었을 때에도 당연히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보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 혹은 동료와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라던가 어떤 법률 규반에 위반되는 행위들은 당연히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슈퍼바이저로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갖는 윤리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소셜 워커가 소셜을 바라보는 어떤 윤리의식,
어떠한 것들이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은 변화가 나중에 나비 효과처럼 일어나서 나중에 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중과 평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약자를 위해서 옹호하는 이러한 일을 주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의 어떤 수립이라던가 입법,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사회의 어떤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옹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는 사실 뭐 전담 공무원분들이라던가 관련되어 있어서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떠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일을 참여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막 욕을 한다던가 나쁘게 막 말할 수도 있고, 조직 내부에서는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 기관을 본다던가 뭐 이랬었을 때 뭐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폄하한다던가 평가할 때 저평가 받으면은 다 같이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와해됐던 팀이나 조직에서는 다 같이 막 우리 기관이 왜 이렇게 낮게 평가받았어? 뭐 이렇게 더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내 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윤리라고 하면은 어떠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업 목표의 어떤 달성, 이런 것들이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당한 정책이라던가 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리위원 여러 명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고요. 사회복지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도 올릴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다가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네, 보고를 하시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한참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내가 도와주고 있는, 내가 후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랑의 열매라던가 아니면은 네이버 관련되어 있던 거 무슨 콩이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기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부한 기부금에는요,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인식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해봤었을 때는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줘야 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없으면은 이 프로그램이나 이 연계는 누가 해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인식조사를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연구도 꾸준히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소속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품위 유지라던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윤리 기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윤리 강령을 갖고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에서 소통을 하고 원활하게 협력을 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자격 취득 그리고 발급을 받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등급이 있습니다. 자, 1등급과 2등급, 그래서 1급, 2급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을, 등급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급은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하나고, 2급은 거기에 준하는 이러한 과목을 이수한다던가 아니면은 학교를 졸업을 했다던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급과 2급이 있다라고,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1급의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혹은 석사,
그런 박사 취득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와 박사에 한한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고요. 응시를 해서 합격이 돼야만 1급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면허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응시 자격 기준을 봤었을 때는요. 전공이 뭐 석사라던가 박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수한 교과목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필수 과목이 6개 해당이 되고요. 6과목이고 선택 과목 8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를 하고 현장 실습을 하게 되면 1급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급은 조금 더 1급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사업학에 전공을 한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워낙 원격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원격 교육 시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도 급격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이 있다. 내가 전공은 다른 쪽이지만 사회복지 쪽도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뭐 원격교육원이라던가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관련되어 있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필수 교과목이라던가 선택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수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학점이 인정이 돼서 나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이 2급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전공과 학과와 관계없이 관계없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2020년 이전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과목 중에서 필수 과목 10과목과 선택 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했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필수 과목과 이수 과목이 조금 많이 좀 조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후로 현장 실습도 시간이 조금 많이 시수가 좀 줄어들었다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은 2급의 자격 기준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대학을 사회복지와 관계가 없는 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미이수한 교과목만 평생교육 어떤 시설이라던가 교육원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제 수업을 통해서 이수를 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학점을 인정만 받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사회복지학을 이수했구나라고 인정이 되고 2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이때 이수해야 될 교과목들인데요. 사실 98년도 8월에는 그 이전과 이후로 해서 필수 교과목 10과목과 선택 교과목 4과목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거나 사회복지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마 익숙한 교과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이라던가 실습이라던가 지역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론이라던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98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 이후로 변경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입학한 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한 2010학번인 거죠. 입학한 학생들부터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관련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한 개라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수 교과목이 뭐 대학교냐 아니면은 뭐 전문대학이냐 뭐 대학원이냐 이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됐었어요. 그런 게 또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언제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는지에 따라서 이수했던 교과목들이 조금 바뀌고요. 교과목 제목, 타이틀도 조금씩 바뀌어서 이게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 한번 그 학점 관련되어 있는 곳에 가면은 다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격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이수 교과목입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는 이수한 교과목인데요. 자, 필수 과목과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학원에서는 필수 과목은 6과목. 그래서 한 과목당 3학점이기 때문에 18학점만 이수하면 되고요.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학사에서 전문대학이다라고 하면은 10과목, 그래서 30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는 대학원은 2과목이고요. 그리고 대학교나 아니면 전문대학에서는 7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총 10강 안에서는요, 저희가 시수를 구분을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거 모두 다 아우르기에는 40강, 50강이 되는데 이거를 다 하기엔 너무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과목 에 한해서만 우리가 운영을 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10차시로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필수 과목 안에는 사회복지학 개론도 있고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행정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흐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격증 신청했는데 왜 안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신청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자격증 발급 비용을 입금을 해야 되고요. 비용을 입금을 하고도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막 택배 뭐 쿠팡맹 오듯이 이렇게 막 기다리면은 바로바로 새벽 배송 오거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나서도 잊을만 하면은 자격증이 배달이 돼서 등기로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보통은 14일 처리되는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고 수수료를 입금을 하면 전산상으로 해당 서류를 신청을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목을 이수했던 거, 필수 교과목, 선택 교과목 이수했던 거, 현장 실습했던 거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발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도착을 해서 수령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자격증 번호를 부여를 해서 사회복지협회에서 자격증을 배송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리고 전담 공무원분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교과목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받는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필수 교과목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선택의 필수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교과목을 웬만큼 이수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현장에 들어갔었을 때도 막상 현장을 접하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케이스가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정도의 근무 환경이면 너무 좋겠다, 근무하고 싶다라고 어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어떤 발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현장 실습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이슈로, 이벤트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지금 자격과정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는 프로세서와 현장 실습할 때의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관에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을
많이들 선호를 하거든요. 가면은 어르신들의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보기도 계획을 해보기도 하고 수립해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반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 걸 현장에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을 실습을 할 때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종합복지관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떠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이렇게 페이퍼워크, 사무일이 훨씬 많기도 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막 이러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제가 서비스를 받는 거라던가 아니면 시설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현장감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방향을 봤었을 때 여러 학자분들께서나 아니면 협회에서 운영을 할 때 얘기하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복지 어떤 역사와 함께 필수 교과목으로 현장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래서 교과 과정 중에서 현장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계에서 현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특수한 교과목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의료 쪽에서는 뭐 간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현장 실습을 받지만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과목 안에서 그 필수 교과목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처럼 이 사회복지사 역시도 이렇게 사회복지 필수 교과목으로 현장 실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 그 실습을 나갔었을 때 나를 지도해 주는 분 는 꼭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셔야 되고 시설이 정말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도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장에 대한 서류도 우리가 자격증을 나중에 발급받을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습 슈퍼비전은 실습 지도자가 실습생이 하는 일에 어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지켜보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감시나 감독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나 훈련, 지도 그리고 그런 경우 많기도 하지만 종종 발생되기도 하지만 실습 나갔던 곳이 나의 첫 직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 지도 편달 이런 것들을 지도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온 현장 실습을 나온 그 학생들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실습은 사회복지 자격 취득을 위해서 필수 교과목으로 꼭 그 기준에 준수되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현장 실습을 하지라고 했었을 때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직업이 이 직업을 내가 가지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학과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이렇게 현장에 오게 되지만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사실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다던가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뭐 느꼈던 거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의 어떠한 것들이 일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근무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인식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가치나 윤리, 앞서서 제가 얘기했었던 윤리적 가치라던가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 있죠. 현장에 제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요, 현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루 환자라고 하죠. 그 항상 이렇게 배변 주머니를 꽂고 다니는 막 할머니, 어르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매일같이 소독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또 독거 노인이신 거예요. 이런 경우엔 또 더군다나 할아버님이세요. 그래서 반찬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을 내가 딱 목격을 했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랬었을 때 선배님들은 슈퍼비저 나한테 이렇게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르쳐주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겠죠.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배변 주머니를 만지시면서 어르신 오늘 왜 이렇게 소변 조금 봤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 더러운 거 아니야? 막 처음 실습 나갔을 때는 학생으로서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현장 실습을 갔었을 때 학생들이 목격하게 되는 낯설은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경험하게 되는 첫 어떤 인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현장 실습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습을 지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목적이냐라고 봤었을 때 현장의 어떤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 강령의 내용, 지식,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그리고 클라이언트 어떤 체계의 문제 확립이라던가 개입을 수행할 때 평가 과정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던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분이 위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런데 노인정에는 늘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티에 다닌다라던가 그러면 이분은 함께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 지지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험 집단 및 표적 집단에 대한 특성 그리고 강점 그리고 자원에 대해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것과 그리고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현장에 가시면 막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 막 화가 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러실 수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도 또 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정책의 어떤 입법이 되고 발전이 될 수도 있게끔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현장을 목격하는 첫 번째가 현장 실습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이라던가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는 게 이 사회복지사의 실습 지도에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사회복지의 어떤 자격 과정과 그리고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격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자격 취득하는 과목 그리고 프로세서 그리고 현장 실습할 때의 자세 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차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